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래가 궁금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박화진 개근 교수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 아주 이렇게 좀 졸리기도 하고 나른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 제가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두 시간인데 중간에 한번 쉬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것이 이제 줌으로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도 들으실 건데 오후에 나른한 시간에 커피를 한 잔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뭐 요즘 폭염이죠. 그래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저도 식사하고 한 잔 했는데 잠깐 이 커피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에 대한 걸 뭐 요즘 우리 이제 일상화된 음료인데 아메리카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커피가 아메리카노라는 이야기가 이태리 말로 아메리카적인 뭐 그런 뜻이라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커피의 원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대전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이태리에 진주를 해서 이태리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를 마시고 보니까 에스프레소가 너무 쓰죠. 그러다 이제 물을 타서 마시니까 이제 좀 덜했는데 이거를 이태리 사람들이 조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 커피를 아메리카 사람들이 먹는 커피다. 그냥 미국 소위 말해서 미국 놈들이 먹는 커피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 여담을 제가 잠깐 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 오늘 강의 제목은 미래가 궁금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제가 쪽집게, 뭐, 이 무속인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미래가,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경찰관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뭐 주변에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어, 접하고 있는 경찰관, 좋든 싫든 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도 뭐 현직 경찰관이든 또 경찰을 퇴직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우리 일상에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경찰이 어땠다, 또 앞으로 어떨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좀뭐 일상적인 상식의 범위 내에서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강의 첫 파트는 경찰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강사 소개가 이렇게 뭐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는 은퇴를 했고 글을 쓰고 또 때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뭐 시집, 뭐 수필집 뭐 등등 몇 권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필요하신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 스토리. 한때 영화 제목 성룡이라는 영화 홍콩 영화 배우가 있었죠. 그 영화 제목이 폴리스 스토리인데 오늘 경찰 이야기. 어, 경찰의 겉모습 우리가 파출소 직후대 순찰경찰관, 교통경찰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경찰과 부딪히거나 맞닥뜨리거나 또는 경찰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가 겪었던 일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 멤버인 핵심 내용인 미래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가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경야도 또는 뭐 일을 하는 틈틈이 이렇게 학교에 사이버 강의로 듣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작지만 저희 행복론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경찰 여러분들 아, 저는 경찰 생활을 거의 한뭐 교육기관까지 합치면 거의 한 40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경찰의
에, 관통한 뭐 산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 우리 경찰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제 강점기에 일제 식민 경찰을 에, 그 때를 다 벗지 못하고 해방 공간에서 경찰의 어, 악명이 높은 일제 경찰의 때를 조금씩 이어와서 우리 건국과 함께 이루어진 경찰이 그런 아픈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이 어제는 어떻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경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복장을 이제 한번 통해서 경찰이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일반 경찰관 정복이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찰 경찰관 모습도 있고. 근데 뭐 이런 뒤에는 뭐 사복 경찰관 중에 형사들이 조끼를 입은 방탄 조끼를 입은 방검 조끼를 입은 이런 모습들이 있죠. 좀 생소하게 이 교통 경찰관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볼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할 경찰 복장인데 이게 기마 경찰입니다. 우리 기마 경찰은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안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우리 행사 이렇게 의전 뭐 이런 용어로 기마 경찰이 있죠. 그 어린이날 이런 날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찰의 친근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승마하는 그런 모습 그 행사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순찰 그 소위 말해 사이카 순찰대입니다. 뭐 대통령 경호나 또 중요 내외비 국빈 뭐 방문 등 할 때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이제 사이카 순찰 경찰이죠.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파란 정복 차림책인 것이 지금 우리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 이제 그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의 취향과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관광 경찰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지금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주요 국제 관광지에는 이렇게 관광 경찰이 배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복을 입은 경찰 같은 건 경호 요원들, 요 뒤에 빨간 이렇게 오렌지색 그 마우라를 한 것은 항공 경찰입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교통 뭐 명절 이렇게 연휴 때 교통 상황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중요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항공 상황에서 이렇게 경비 상황 같은 걸 챙기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쓰는 것. 여기 빨간 베레모를 쓴 것이 이제 대테러 또는 뭐 우리 이제 뭐 강도, 어디 납치, 인질 강도 뭐 이런 사건들의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특공대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기동대 이렇게 돼서 이 경찰의 제복을 통해서 경찰의 여러 모습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자, 경찰의 우리 아픈 역사. 이렇게. 경찰은, 국군 이렇게 보다 이렇게 3년 빨리 됐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바로 미군정이 들었었죠. 그때 바로 경찰이 이렇게 이제 창설이 돼서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은 해방과 동시에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경찰은 창설되었고요. 이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나오면서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에는 이제 나라를 보호하는 그리고 6.25 때는 또 경찰 부대가 저 낙동강, 뭐 포항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어, 구국 활동이라고 하는 경찰 이렇게 부대가 이렇게 북한군과 대처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우리 경찰이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주경찰로 나아가는 그런 이렇게 경찰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일제 경찰들의 일부분들이 완전히 그 당시에 뭐 경찰할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찰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경찰을 했던 그런 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초창기에 이런 것이 있죠. 그다음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어, 마산 앞바다의 김주열 학생이 이렇게 경찰의 체리탄에 맞아서 어떤 시체가 떠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고 그리고 6.29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 뭐 나중에 영화로 나온 1987년 뭐 이런 영화에서 아시다시피 서울대 박종철 군의 이제 고문치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국 민주화의 폭발 기제를 작용하기도 하고 그다음 2015년에 또 농민 집회 당시에 농민이 사망한 것이 또 도화선이 되어서 당시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획이었고 이번에 또 지난 연말 1, 2, 3 겸 사태 때는 경찰이 또 동원이 되어서 아픈 역사를 또 남기게 되고 또 경찰을 어, 정치적 중립 또는 경찰의 독립성을 제어할 우리가 있던 경찰국 신설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경찰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실망 또는 경찰의 국민들로부터 신뢰 이런 것들이 떨어뜨리는 그런 아픈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계 경찰관 지잡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빨리 쥐를 잡아오는 경찰관들을 1등으로 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참, 뭐, 미국 같은, 뭐, 아주 선진, 그 당시에 아주 최첨단 기계를 동원했던 미국 경찰. 그리고 여기 러시아 나와 있죠, 그죠? 소련의 KGB 같은 뭐 비밀 경찰이 동원되기도. 중국 같은 데는 인해 전술 있죠. 수많은 공안 요원들이 동원되고. 독일 경찰 같은 경우는 되게 합리적인 과학적인 체계적인 수사 뭐 이런 걸 했는데 한국 경찰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쥐를 제일 먼저 잡아왔는데 쥐를 잡아온 게 아니고 심사위원 앞에 이렇게 곰을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야 쥐잡기 대회인데 왜 곰을 잡아왔냐 그러니까 경찰관 둘이가 이렇게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보는 강력 형사 같은 두 사람이 쥐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니 곰을 데리고 올 거왜 쥐라 그래요? 잠깐 있어 보세요. 이렇게 강력 형사 사람이 곰의 옆구리를 쿡쿡 쳤습니다. 아니 야 너 곰이야 쥐야? 이 곰이 고개를 푹 숙이고 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과거에 우리 뭐 시대와 나라를 망하고 경찰의 어떤 활동은 늘 이렇게 권력 작용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픈 한국 경찰도 돌이켜보면 그런 인권 침해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실제 어, 여러분들이 한때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경찰이었던 또는 경찰인 우리 경찰인들이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아픈 추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정말 요즘 우프다는 거야는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 뭐 그런 정면에 한국 경찰의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과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50대 후반 어,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아 그랬지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에, 그 통속 저 질서를 단속하다가 대학생들의 장발을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또, 이 여성들의 스커트 길이를 또 경찰관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행 위반을 하면 이걸 통칭 몽키하우스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넣고 이 사람들의 그 인적 사항도 파악해서 어쩌면 이게 망신주기죠, 그죠? 이거는 과연 인권이 있나 할 정도의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은 어, 용납하지가 못할 그런 내용들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던 게 이 영화 1987년이라는 이 영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픈 경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성의 스커트를 이렇게 길이를 재다 그러면 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이 남아남지 않겠죠. 이 했던 경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지시하고 지휘했던 경찰 그 지휘관, 지휘부들은 국민적인 지탄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무리에 휘말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에는 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런데 지금 경찰은 뭐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했다고는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발전을 했는 상황은 이렇게 부정하지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강력범죄 검거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범죄 검거율이 높은 곳은 없고 여러분들도 뭐 해외에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이 방거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다. 한때는 일본 경찰 또 우리 경찰의 그 우리가 경찰을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경쟁사 영국 경찰 뭐 그랬지만 이제 그들보다도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이 치안의 기법을 이렇게 다른 한류처럼 케이팝이나 이런 한류처럼 치안도 한류로 해서 이렇게 세계 각지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리핀에서 여러분들 많은 어, 미 관광객들이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강도 피해를 입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살인 당하고 납치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경찰에서 우리 한국 경찰을 파견을 해서 어, 좀 제압을 해달라 해서 코리안 데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현지에 나가서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 IT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IT를 활용한 치안 체계 구축 이런 것들 등등해서 한국의 경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많이 이렇게 경찰이 발전되고 선진화된 모습은 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찰은 어떤 세계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의 맥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AI, 로봇, 뭐 이런 경찰이 온다면 앞으로 이제 경찰도 사람 경찰과 로봇 경찰의 공존 시대 또는 뭐 사람 경찰은 없어지는 시대 아닐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경찰은 점점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지구대의 파출소의 순찰 요원들이 사람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로봇가 아주 정밀화되고 체계화된다면 그 배치하면 순찰을 그 24시간 돌아도 이 로봇 경찰관은 필요 피곤한 줄 모르겠죠. 그 배터리만 충전시켜주면 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고 뭐 사람 경찰의 경우에는 근로 조건 뭐 처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긴장 관계를 정부가 갖게 되는데 이 로봇은 아주 잘 훈련만 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에, 사람 경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면 로봇 경찰이 더 효율적이라면 국민들은 로봇 경찰을 선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과연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이 AI 시대에 과연 이제 직업으로서의 경찰직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네요. 어쨌거나 호텔 경찰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한국 경찰이 아픈 역사 그리고 어떤 과오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경찰관들이 그리고 경찰 조직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을 해주시면 지금 부철주야 이슬 밤이슬을 맞고 또 거친 매연을 맞으면서 교통 단속을 하고 순찰을 하고 또 사건 현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찰이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더욱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찰 이야기를 제가 강의 서두에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그 미래가 궁금하다. 오늘 이제 강의의 본 주제입니다. 그 사람이 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지금 한 시간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세상에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앉아서 야 이게 뭐 10년 전에 생각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는지 또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편으로는 또 재미있는 상상의 나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더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지금은 AI 시대라고 해서 AI와 관련된 우리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 전 세계가 지금 AI의 경쟁 시대부터 돌입했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어, 여러분 챗 GPT 뭐 생활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의 들으신 중에 50대 이후이신 분들이 한때 AI 그럼 우리가 뭐 조류독감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침에 챗GPT에다가 오늘 기분 꿉꿉한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챗GPT에서 아주 감성적으로 쫙 이렇게 떻게 하라고 쫙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 또 뭐 보고서 기획안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가서 아이 머리 아프게 옛날 같으면 뭐 전임자가 했던 거 또 옆에 있는 사수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가정 이 보고서를 위해서 몇 날 며칠 끙끙거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 신제품 판매 전략을 기획안 부탁해 하면 쫙 나오죠. 시장 분석부터 해서 타깃을 어떻게 뭐 공략할 것인가 그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단에 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그거 한 게 리포트죠, 리포트. 여러분들도 리포트를 내나요? 리포트를 내면 옛날에는 뭐 리포트 하면은 뭐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또 강의 시간에 들었던 거 또 교재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요즘은 뭐 전부 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다 만들어 버리죠. 그래 아주 막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사, 석사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석박사 연구원으로 있는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도
그 연구 윤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저히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구상했던 그 내용 뭐 이렇게 서베이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자료, 훨씬 더 정확한 분석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가끔 그 윤리 의식이 약간 흔들리는 뭐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생들이 리포트를 가오면 보면 대부분 알죠, 그죠? 예, 체계적으로 이렇게 챗GPT나 뭐 AI를 활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당부를 합니다. 제발 한번 읽어보기라도 하고 제출해라. 어차피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는 거는 다음에 논문을 쓰고 또 연구하는 어떤 기본을 가르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도 좀 제대로 좀 어, 파악하고 이해하고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궁색한 지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면 뭐 챗GPT를 사용하는 인간이냐, 사용하지 않는 인간이냐 이렇게 분류된다고 하네요. 물론 뭐 그게 다 100% 정확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서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죠? 오류가 있기도 한데 그러나 어쨌거나 뭐 일상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어, 기존에 있던 우리 포털에서 검색하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또 되고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점점 더 고도화될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970년대 컴퓨터 공학자 한스 모라빅이라는 사람의 역설을 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컴퓨터 그 당시에는 컴퓨터 전자계산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죠. 어,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어,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것은 컴퓨터가 잘하고 컴퓨터가 잘 하기 어려운 거는 인간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계산기 같으면 뭐 몇 천만 곱하기 몇 천만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는 두드리면 바로 쭉 나오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계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는 로버트가 한 발 뛰는데 얼마나 많은 이 연구와 노력을 해야 그 발전이 돼서 로버트가 한 발 뛰는 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연구 개발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띠뚱거리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걸음걸이는 물론 어린 시절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고 운동을 해서 그렇겠지만 사람이 발걸음 한 걸음 뛰는 거는 그렇게 로봇만큼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잘하는 거는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잘하는 거는 컴퓨터가 잘못한다는 이 역설을 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70년대 그 지금 한 5, 60년 지나면서부터 이 역설이 이렇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은 어쩌면은 로봇도 엄청나게 고도화됐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을 했나요? 또 축구 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을 거의 뭐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서빙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한스 모라빅이라는 사람이 성급하게 그런 역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이런 AI의 고도화로 인해서 인간의 영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도 하고 또 우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AI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AI, 로봇,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어, 지배하고 세상이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이다. 뭐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제 AI라는 게 됐죠. 정부에서도 지금 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AI 3대 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조를 투자하겠다. 정부에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그래서 AI라는 내용에 대한 거 우리가 생활화,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쩌면은 어, 시대에 낙오하고 뒤떨어지는 특히나 우리 이 복지 쪽에 우리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복지와 AI의 전맥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러기에 대한 통찰력을 한번 가져보면 여러분들이 학업한 것이 형상 응용에 현상 응용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AI를 어떻게 하면 복지 활동, 사회복지자를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전맥시킬까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고민해 보면 시대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용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직업이 있죠, 직업. 지금의 직업이 50년에 계속 존재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 미디어나 여러분들이 뭐 책을 통해서 인식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 것이라면 분명히 지금 잘 나가는 직업이 50년 뒤에는 사라질 것이다. 지금의 직업의 그 20%에서 많게는 뭐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죠. 여러분들 북청물장수 아나요? 북청물장수. 물장수 옛날에는 뭐 이 강에서 물을 떠들어서 이렇게 물지개를 쥐고 파는 그런 시절이 있죠. 아주 오래된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 물장수가 좀 뭐 우리가 물장사한다 이러면은 뭐예요? 뭐 주점을 한다든지 뭐 커피를 한다든지 뭐 옛날에 그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 진짜 물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 이런 것을 지게에 메고 이렇게 팔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수도를 넣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장수가 물 들고 다니는데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유선전화기 많이 쓰는 때가 뭐 이렇게 직장 관공서 뭐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유선전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이게 전화 교환수가 있습니다. 전화 교환수 연결시켜 주는데 지금 전화 교환수가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링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보링장에 가면 옛날에 지금은 기계로 보링 핀이 이렇게 공에 맞아서 탁 날아가면 이것을 어, 핀보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서 다시 재배치하고 오늘 보링장 핀보이 이게 기계로 되면서 없어졌죠. 그래 한때는 이 보링장 핀보이 이런들이 그 핀이 되게 그 날아가면 되게 아주 그 흉기에 가까운 그 때문에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제 3D 직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이제 핀보이 이런 건 뭐 지금 우리 어, 어쩌면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직업 이런 직업이 있었다 하고 사진 얹어놓는 그런 형태로까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보다 이전에 어,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을 2000년 초에 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 2050년 2050년 정도 되면 없을 직업이다. 없어질 직업이다. 그 당시 한 50년 뒤에 내봤죠. 그때 이 사람이 설파한 내용이 다음 세 가지 직업이 없었다. 의사. 지금 우리는 뭐 의대 보내려고 지금 뭐 부모들이 난리죠. 의대 열풍이죠. 그죠? 의사, 법률가, 시한종사자. 이거 왜 없어지느냐. 이렇게 논거를 제시한 거를 보면 그때는 이렇게 뭐 AI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나노라는 고도의 컴퓨터 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런 것을 인체에다가
주입시켜 놓으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 같은 것을 컴퓨터가 다 읽어내고 그 다음에 외과적인 수술도 이 나노가 다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도 대면 진료 안 해도 된다. 원격 진료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의사 직종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 이게 어, 뭐 휘황하고 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요즘 이제 의료 서비스 이런 거 뭐 할 때 원격 진료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 반대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컴퓨터가 고도화되면서부터 이런 의사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법률가가 없어질 것이다. 그건 뭐 어떤 이야기가 컴퓨터가 고도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행위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잡아 넣으면 유무죄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량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판검사, 판사 이런 사람 법률가가 필요 없다. 컴퓨터가 대행한. 지금 안 그래도 로톡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 AI로 법률 상담을 해주죠. 미국에서는 10대들이 이런 그 톡 법률 변호사, 로이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법률가도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 종사자가 없어요. 치안 종사자 중에 대표적인 경찰이겠죠. 그 이 사람들 왜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걸 대체하는 인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언하기는 보험회사가 이런 것을 대체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회사하고 개인과 특약을 맺어서 이 사람의 각종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한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출근길에는 당신의 출근길에는 어떤 공사장이 있고 거기에서 낙하물이 떨어진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교통 위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해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컴퓨터로 알려준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뭐 굳이 이 범죄나 다른 안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 내는 조세 중에 이런 안전 치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로봇 경찰 생긴 것이다. 지금 뭐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이 하고 있죠, 기계로. 뭐 그런 시대에는 아탈리가 뭐 AI 시대를 예견하지 못했지만 컴퓨터라는 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넓게 보면은 바로 이런 컴퓨터 고도의 컴퓨터 시대에 이런 직업이 없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AI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직업의 세계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런 이치에 도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휴식을 하고 10분만 쉬고 50분에 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AI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시대에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할 일을 AI가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럼 결국은 실업 대규모 실업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인간의 지금 저출산 시대라서 뭐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 결국은 또 잉여 인간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와 걱정이 이제 생기게 되죠. 어, 어저께 조선일보
사설해 보니까 우리 이제 젊은 20대 애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기업인 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런 쪽에서도 20대 신입사원이 뭐 33%에서 뭐 적게는 28%까지 적게 뽑았다. 앞으로 더 계속 적게 뽑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청년 실업의 어떤 한 모습인 것이 바로 그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AI가 대체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뽑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뽑아서 기업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어둡게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실업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좀 맞는 이야기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산업혁명 있죠.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2차 산업혁명 있을 때 전기기관차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니까 엄청난 실업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기계를 부순다고 하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들었죠.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반작용으로 생기고 했는데 어, 우리 인간이라는 게 특히 인류라는 게 되게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되게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대규모 실업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분석해서 그것을 돌파했던 방법이 그 당시에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동들이 그렇게 노동에 많이 동원되어서 아동이 혹사당하는 심지어 뭐 5살짜리 아이들도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했던 그런 기록까지 있는 거로 봐서 어, 일을 아동들이 많이 해서 이게 아동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이 해야 될 일을 아동들이 직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좀 규제하고 함으로써 이제 일자리를 어, 성인 일자리로 이렇게 메꾸고 또 지금 뭐 우리 국제노동기구에서 주 48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기본일 정도로 이렇게 막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바로 이렇게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 일해야 될 시간을 새로운 인력들이 이렇게 충원되어 나가고 또한 그래도 뭐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이것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보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업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 10명이 일해야 될 것이 뭐 노동시간을 줄이고 아동들이 노동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해서 어른들이 한 80% 8명 시키고 나머지 2명은 또 놀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보험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나머지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뭐 그런 형태로 지혜롭게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 실업도 돌파를 했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있는데 이런 걸 빗대어 본다면 지금 AI 시대에도 결국은 실업이 불가피하다 그러지만 그동안 사람이 했던 일을 10사람이 했던 일을 AI 하나가 아니면 20사람이 했던 것이 AI 하나가 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할 영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에 대규모 실업을 잘 극복해왔던 인간의 지혜가 또다시 발휘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만연히 비관적이지만 않은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이 AI 시대에 사람이 경쟁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교육제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주입식, 암기식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선진 각국에서 AI 뭐 미국이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이 사활을 걸고 있고 지금 앞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이 교육 제도나 또 투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그런 미래 인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AI 시대에 마주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조금 넘겨주실까요? 어, 주입식. 우리 한국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죠? 주입식, 암기식, 뭐, 저희들도 학창 시절에 다다다다 배웠죠. 이제 그런 교육으로서는 이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지 않겠느냐. 어, 그 인간이 어떤 창의력, 그 다음에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뭐, 적응력, 뭐 이런 식의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AI 시대에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창의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계가 하는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사랑,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AI 시대를 마주하는 인간은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 창의력 참 좋죠. 창의력. 말은 참 좋은데 그 극단적인 그 예로 이렇게 돼. 옛날에 우리가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했죠. 바둑 대결 했을 때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결국은 어,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겼죠. 그 이세돌이가 진 것을 인정을 했지만 결국은 저 AI라는 거는 학습화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만 규칙을 바꿔버렸을 때는 우리가 둘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야 좋다 그래 야 우리 버드 두 개씩 돌 두 개씩 놓고 한번 떠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규칙을 바꿨을 때 인간은 둘이가 뜨면서 그래 오케이 그래 두 개씩 뜨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파고가 수많은 이 기보를 가지고 자료를 입력시키고 또 스스로 또 딥러닝을 해서 이렇게 막 했지만 식이 바뀌어졌을 때 현장 적응력이요. 그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크게 보면 그랬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알파고의 지구나 인간과 어떤 AI와의 어떤 차별화 내지는 뭐 인간의 우위 뭐 이런 것을 이제 빗댄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 일종의 크게 보면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창의력은 어떤 것일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창의력.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는 힘을 창의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알파고가 어, 규칙을 바꿨을 때 잘 적응 못했지만 인간은 바로 그래 두 개씩 뜨게 하지.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을 창의력이라 좀 넘겨줄까요? 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또는 역발상 또 익숙한 불편함에서 뭘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한번 보면 예,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너무 가까이 보이는 게 여러분 연필 지우개죠. 그 연필과 지우개가 따로 절여져 있을 때는 연필을 쓰다가 뭐 지울 일이 있으면 지우개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 야 이거 붙이면 어떨까? 요렇게 해서 연필을 붙이는 이런 것 있죠. 그죠? 참 아주 이 환경 변화에 참 힘들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죠. 그 뭐 해외여행을 가든 뭐 국내 요즘 이게 일상화 됐죠. 캐리, 그죠 캐리어. 여기 가만 보면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퀴를 여기에 붙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바퀴가 발명됐잖아요. 그죠? 이거를 물건을 옮기는데 우리가 바퀴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일상에 그냥 이 물건을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옮기던 것을 그 캐리어에다 이게 바퀴를 달게 됐어요. 이게 1975년 정도에 개발이 됐다 그러는데 요게 요런 거 요런 것도 하나의 창의력이 하나의 단면이지만 우리 일상을 얼마나 편하게 했습니까? 요즘은 뭐 거의 뭐 기차역이든 어디 가도 다 이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런 창의력, 창의력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산인데 우산을 여러분 그뭐 한번 써보셨나요? 어, 비가 왔을 때 차를 타면서 우산을 이렇게 펼 때 이 통상적으로 차를 타려고 그러면 우산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차문보다 적으니까 얼마나 그 물이 막 튀고 빗물이 막 튀잖아요. 또 그러면 내릴 때 되면 또 비가 오는데 열어야 되는데 창문이 좁으니까 안에서 또 옷이 다 젖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보기 반대로 차를 탈 때는 우산이 펴져 있던 우산이 안으로 싹 말리게 만들고 또 나올 때는 문 밖에서 열면은 펴지게 되는 이런 것들. 여기 되게 어쩌면은 익숙하지만 이거를 불편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때 야, 저거 불편한데 어떻게 저거 반대로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역발상을 가지고 한번 해본 건데요. 요 중간에 그 사진이 좀 작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우리가 또 역발상이를 요 위에가 포드 승용차입니다. 여기 포드 승용차. 여기는 닛산 승용차고요. 요 뒤에 지금 그림이 적지만 여러분 좀 크게 보면 경찰관들입니다. 여기 요도 경찰관들인데 처음에 요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가 여기 뭐냐면 옆에서 그 총기 난사하는 이 범인들이 총기를 막 난사하니까 경찰관들이 요 포드차 뒤쪽으로 다른 차로 가는 게 아니고 딴 제품들인데 경찰차들인데 포드차 뒤쪽으로 딱 이 총을 쏴도 이 차가 그만큼 튼튼하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뒤에서 배용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서 포드차는 정말 튼튼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닛산에서 이제 이 역발상으로 이제 반대로 한 거죠. 이 난사하는데 경찰관들이 앞에 다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이 닛산차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거는 총 맞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거 다 나왔다. 그만큼 좋은 차다. 목숨을 걸고 방어해야 될 정도로 좋은 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 전쟁을 펼쳤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게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보다도 발상이 참 심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광고 효과는 이게 더 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 또 요거는 이제 어쩌면 익숙한 불편함. 여러분들 셀카봉 많이 사용하죠. 셀카봉. 그죠? 셀카봉 엮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들 셀카를 요즘도 많이 쓰는데 셀카를 찍었나요? 보면 이 팔로 이렇게 길이에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 팔이 긴 사람은 좀 더 화면이 좀 넓게 잡힐 수 있고 팔 짧은 사람은 또 화면이 크게 잡히고 그 부모가 준 팔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려니 하고 보통 사람들은 지냈는데 야 이거 불편한데 야 이거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면 좋지. 근데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빠지고 그 봉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생활 속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을 인식하는 그것도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인식했다. 인식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그 창의력이 이어지고 한편으로 이게 뭐겠어요? 이게 결국 대박 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돈이 됐죠, 돈이.
그죠? 이걸 개발한 사람은 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요즘에 보면 우리가 창의력은 잘만 발휘하면 그 바로 돈과 연결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거. 그 다음 여기는 뭔가요? 케찹, 케찹병이죠. 케찹병. 케찹병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케찹을 쓰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평소 보관할 때는 뒤집어서 놔두고 또 이것을 뺄 때는 막 손으로 흔들어서 막 빼잖아요. 그래 누가 보니까 아, 지금 저 안에 저 내용물이 싹 잘 미끄러져 오는 이 소위 그 미끄럼 역할을 하는 이 용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제 이 미끄럼하는 그 용기 내장을 이렇게 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쏙 남은 잔유물들이 미끄러져서 쏙 빠져나온 거예요. 깔끔하게. 우리 주부들이 이거 말고도 뭐 있잖아요. 뭐 집에서 쓰는 뭐 남성용 스킨 로션 군데군데 붙어서 막 뒤로 돌려가지고 막 아까우니까 손으로 틀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보면은 그게 당연하다. 불편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이런 익숙한 불편함 속에 인식하는 거, 이게 불편하다고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창의력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개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돈과 연결되는 그런 이제 시대. 그 이게 바로 어떤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시대가 오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러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과 도전과 응징이잖아요. 그죠? 환경에 적응하고 이런 환경에 유연한 대응, 변화하고 같이 변화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인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뭐 아까 앞에서 로봇 경찰, 사람 경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 뭐 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적게 쓰는 이런 로봇이 낫지 뭐 사람 경찰 뭐 해놓으면 맨날 월급 올려줘야 되고 뭐 피곤하다 그러면 시간 줘야 되고 이런 데 로봇을 많이 배치하자 했지만 만연히 그게 100% 맞지 않은 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 강력 사건이 났어요. 뭐 강도와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돈을 뺏고 할머니가 아주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아주 유능한 강력 형사 로봇이 출동하겠죠. 출동 막 해서 뭐 안에 내장된 카메라 등등해서 그 안에 짐 같은 거 다 감식해가지고 용의자가 뭐 어떤 형태의 사람이다 하는까지 그 안에 있는 고도의 AI가 다 해서 범인을 신속하게 점검을 그 검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기계 경찰이 잘하는 것. 뭐 이렇게 칭송하기 전에 그 하는 과정에 이제 뭐 기계 소리를 내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서 할머니 디비디비 뭐 들어온 사람이 어느 수로 들어온지 기억이 나나요? 디비디비 자료를 이제 그 수사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답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해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 쇳덩어리가 와서 뭐 척척척척해서 못 가면 그 이 놀란 할머니가 마음이 열리고 아이고 우리 나를 잡아줄 그 나의 피해를 범인을 잡아주려구나 이런 어, 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하기 전에 야 사람이 반 죽어가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 쇳덩어리 기계 가가지고 뭘 잘난 척하고 뭘 치크닥치고 뭐로 삼느냐 이놈 새끼 말이야 하고 뭐 욕을 막 할 그럴 상황이 갈 수가 있는데 유능한 강력 형사가 가서 사람 형사가 가서 할머니를 잡고 아유 할머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유 이놈 새끼 나쁜 놈들 이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들어와서 찢쳐 죽일 놈 저 할머니 빨리 잡아주겠습니다. 할머니 저 놀란 가슴 쓰러지고 저희들이 잘 이렇게 하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제가 앞에서 얘기한 사랑과 온기가 있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경찰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더 긴장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또 경험치에 의해서 볼 때는 그 범죄 피해 현장
또 다른 뭐 고난에 처한 분들이 경찰의 따뜻한 손길, 사람 경찰의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AI 시대를 마주하는 인간은 창의력과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막바지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살찌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다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고난과 불행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뭐 노력하는 것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사이버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또 힘든 시간,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행복하면 좀 약간 막연하기도 하죠. 어느 순간 이제 자신에게 내가 지금 행복하나? 이런 이제 문답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어느 순간, 야, 행복이 그럼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당연히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갔다. 뭐 아이들이 잘 커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갔다. 뭐 그런 순간순간이 다 행복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운데서 하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뚝우뚝 살아가면서 그 진정한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장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감이 지속되고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을 버리는 일에 속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막 시간을 투자할수록 돈이 계속 들어온다라면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이렇게 취미생활 막 하는데 뭐 자기가 뭐 그런 뭐 친구들보다 더 기량이 뛰어 예를 골프 요즘 골프 많이 치잖아요. 뭐 골프를 더 잘 치게 돼서 뭐 대기에서 이겼다 뭐 그런 것도 행복감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어,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하고 오랫동안 시간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이 엮였을 거예요. 어쨌거나 뭘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그 행복감이 이렇게 지속되고 행복감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답니다. 다른 것보다 물론 뭐 이거는 설문의 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행복감이 덜 떨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여행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또 다른 또 설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랑 있으면 행복할까?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쉽게 나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 또 뭐 나는 뭐 내 친구들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뭐 등등 뭐 그게 있지, 그죠? 행복감 덜 떨어진다. 오래 있어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가족이랍니다. 가족. 가족하고 물론 요즘 뭐 세태에 보면 웬수다. 뭐 명절에 만나면 온 가족이 그냥 그 원수보다 더하게 그냥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하는 그런 세태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 또 직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하고 계속 붙어 다닌다고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죠? 어, 어, 그런 거라면 가족이라는 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은 뭐냐? 가족하고 여행하는 거가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설문을 통해서 많이 했다는 거는 뭐 대부분이 그렇게 공감을 한다는 건데 그 이야기가 저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어떤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을 보면 성취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고 뭐 인터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그동안 뭐 이거 한다고 가족하고 여행 한번 못했습니다. 뭐 집사람하고 뭐 한번 못했, 여행 한번 못, 해외여행 한번 못 갔다 왔습니다. 뭐 이번에 좀 시간 내서 한번 다녀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구나. 그럼 뭐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는 일 지점에서 일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 지점에서 일 지점으로 이동하는 여행인데 굳이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그죠? 뭐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가을날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여보 오늘 낙엽도 좋고 따뜻한 우리 창넓은 카페에 가서 우리 차 한잔 마실까? 이렇게 해서 집에서 집을 떠나서 카페까지 가는 것도 여행이거든요. 그 여행이 지점에서 지점 이동 여행인데 그럼 누구랑 가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가는 거죠. 요때 그 행복감이 아주 작은 거지만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행복을 우리가 빗대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거창하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뭐 권력을 가지고 이런 곳에 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카페에 같이 한잔 마시는 것 같으면 소소한 일상이잖아요. 소소한 일상. 소소한 일상의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여러분들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죠. 그죠? 무라카미. 소확행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 그래. 그 말에 이 작가의 말 속에서 바로 이런 작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늘 남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저 친구는 말이야, 뭐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데 뭘 잘해가지고 말이야,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저 친구는 뭐 해가지고 돈을 버리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가운데 자꾸 큰 것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작은 것을 자꾸 놓치다 보면 큰 것을 자꾸 집중하는데 결국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제 졸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에 제 글이 아주 좋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 쓰죠.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돋보기를 쓰게 되고 돋보기는 결국은 뭐니까요? 작은 것을 크게 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돋보기를 큰 것에 대면 더 흐리게 보이는 게 이게 돋보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 돋보기라는 건 아주 앞에서 이야기한 사소한,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돋보기를 거기에 대야 된다. 어? 큰 걸 자꾸 해봐야 흐리게 보게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다 큰 거잖아요. 살아보면. 그래서 더 흐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멀리 놔두고 봐야 되고 우리가 아까 옆지기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카페에 가 차를 한 잔 마시니까 친구하고 옛날에 이렇게 우리 이래 했지 하고 되새겨 보는 일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주변에 이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계절이 바뀌니까 이렇게 또 꽃이 피고 또 뭐 낙엽도 이렇게 지고 하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상의 소소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AI 시대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머리도 아프고 어쩌면은 좀 어, 앞으로 세상이 걱정도 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창의력을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다 하면 아무리 뭐 AI 아니라 뭐 AI 누구라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